엔비디아 칩이 없어요. 사고 싶습니다. 얘들도 다 사고 싶어요. 엔비디아가 칩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주면은 살 텐데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칩이 필요한데 칩이 없으니까 그 제품을 못 만들고 계속 이제 지연이 되고 있다고요. 애플이나 탈 엔비디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좀 원망을 하겠죠. 빨리빨리 좀 파운드리 잘해가지고 수율 맞춰서 이제 생산만 잘해주면은 TSMC랑 삼성전자가 같이 생산만 해주면.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영의 이 클래스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본업은 M&A를 하고 있고 주식 투자는 국내는 한 25년 했고, 그리고 미국도 벌써 이제 17년 정도 됐네요. 이제 올해 좀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거 겪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노하우,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요거 가지고 열심히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이제 의견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제2의 IMF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너무 같고요. 네, 너무 같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정도 전부터 이제 경기 침체설을 주장했었던 때부터 경기 침체는 지금 당장 올 건 아니다. 물론 언젠가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간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위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현재 너무 주식시장도 어렵고, 보니까 오늘도 아침에 나왔었던 기사가 이제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 계약이 작년에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많은 서민들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사업하는 제 주변 지인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종합이 돼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의 이유는 이제 왜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나가다 보면은 결과는 현재 이 높은 금리 수준, 이 금리 수준에 대해서 진짜 버티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나 부동산 시장 쪽을 봤을 때 이제 오히려 영끌을 해가지고 이제 주로 서울도 많이 아파트가 매입이 된 지역, 매매가 된 지역을 보면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어디 아파트 10억 이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물어보면은 9억 이런 식으로 이제 영끌을 해서 버티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정말 임계점에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러면서 대부분의 수입의 대부분을 이제 이런 은행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디폴트도 나지 않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쓸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소비가 부진하게 되고, 게다가 또 최근에 독감도 돌고,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이슈들, 정치적 이슈들도 많고 되게 흉흉한 분위기니까 소비가 조금 최근에 위축이 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종합돼서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리가 조금 더 조정이 되게 되면은 좀 이제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높은 수준의 이 부채 같은 것들이 한번 터져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시기가 올 거라고는 보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너무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이런 정신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최소한 저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정리되거나 이런 정리가 돼서 주식시장이라도 굉장히 좀 좋아주면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나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좀 소비가 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 벌 데가 없죠. 금리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얼마 받아요? 적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주식도 투자도 안 되고, 그나마 코인도 좀 들어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일하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많이 몰려갔죠. 미국 주식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열심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도 그러면 조금 조정이 나오는 시점이면 좀 불안불안하고, 그다가 또 환율이 너무 높아서 미국 주식을 넘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총체적 난국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좀 안정을 찾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 나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확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당장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좀 앞서간 걱정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인데, 미국이 최근에 보면은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자기네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재밌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다음 주 2주 후에 월요일 날 제2기 임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 누구보다 지금 금리를 좀 빨리 내리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제 환율도 강달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금리를 연준에서 좀 빠르게 좀 내려주면은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서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준은 현재 기준을 봤을 때는 급하게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가지고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연준의 흐름, 연준의 어떤 분위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근데 확실한 거는 좀 속도가 늦어지긴 했지만 금리 인하 기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어떤 분들은 하는데 그것도 좀 우리나라의 위기론 같이 좀 너무 많이 간 걱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많죠. 사실은 지금 이제 어쨌든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인수위원회가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막 관세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일본이 지금 발빠르게 손정희 회장을 비롯해가지고 뭐 총리보다 오히려 손정희 회장이 더 빨리 갔는데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갔죠. 물론 이제 너무 미국한테 갖다 바치기식의 선물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의 테이블을 꾸리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를 먹이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이 관세를 먹이겠다라고 하는 이 주요 타겟이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먹이겠다 했지만 사실은 중국이거든요. 중국만 근데 너 관세 먹일 거야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전 세계로 관세를 다 먹이겠다고 해놓고 이제 뭔가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시작해 보자라는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협상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실은 일본이 좀 부러운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그때 당시 이제 돌아가신 아베 총리가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미국에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마러라고 등에서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거의 수십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대화를 했죠. 회담을 하면서 그때 1차 미중 무역 분쟁 때 일본만 쏙 빠져나갔어요. 그게 어느 정도 보면 이제 외교력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액션들이 좀 필요한데 이번에는 사실 지금 일본 총리가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죠. 못하는데 손정 회장이 갔고 그리고 지난번에 아베 총리의 부인 여사가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발빠른 좀 액션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인들도 지금 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치인들도 사실은 이제 언제 어느 때 임시국회 같은 게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이제 미국과의 어떤 관세 등에 대한 어떤 이런 불확실성이 좀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식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쳐왔고 불안감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티는 많이 안 나는데 사실 작년 상반기 때 진짜 역사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 이유가 기업 밸류업 정책이었어요. 하반기 들어가지고 뭔가 좀 분위기가 애매해지면서 이제 좀 지금 수면 아래로 되게 많이 내려갔는데 최근에 기사화가 많이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금융당국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정 보완할 거 하고 그리고 지난번 1차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지 못했던 기업들 뭐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 이런 증권사들 이런 기업들을 밸류업 인덱스에다가 넣고 있는 추가로 이제 특별 편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빌드업은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일본 사례를 들었을 때도 일본도 처음에 이제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았죠.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제 회의를 하고 관련 부처들 모이고 잘못된 거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미증시의 그 급등, 뭐 수십 년 동안 침체에 있었던 일본을 급상승기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그대로 이어는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언젠가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도 이제 그런 게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와가지고 증권주들이 조금 이제 관심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대한 새로 들어올 트럼프 정권에 대한 어떤 협상 테이블 전혀 짜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내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대통령이 없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참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지난주였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쫙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뭐 되게 이거는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되게 많은 언론들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분석글이 나왔고 증권사에서 분석이 나왔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게 좀 해결이 되어야지 좀 분위기가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어가지고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조금 시장이 올라가면은 계속 위에서 좀 누르면서 이제 차익 실현의 어떤 핑계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거라는 관측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사실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두 가지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두 가지인데 정치적 불확실성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보면 전 세계 화폐가 사실은 이제 달러 대비잖아요. 뭐 상대적 개념이고 달러가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화폐이기 때문에 달러 대비인데 달러 원 환율이 계속 지금 이제 달러 강세로 가고 있고 원화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이게 달러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그동안 보면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또 막 이런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하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 강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달러 강세를 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어요 지금. 트럼프 본인 자체도 달러가 강세로 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 국가로 봤을 때 이제 수출이 불리하죠. 원화가 지금 이제 약세인데 오히려 약세로 이끌 때 수출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수출주들은 그렇게 좀 쉬운 분위기는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 경선 이후에 서로서로 경쟁을 할 때 바이든과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도 트럼프는 계속 이제 바이든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강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국가 부채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이든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나도 이제 이걸 원하지 않는데 연준한테 한번 물어봐 라고 했더니 연준이 하는 얘기가 우리 인플레이션 당분간 잡을 때까지는 환율 안 건드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다양한 연준 위원들이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아직 승리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의견을 낸 분도 있었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낸 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은 거의 다 잡혀간 게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또 관세를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얼마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직접적인 큰 영향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달러가 아무래도 수요가 올라가면서 이제 강세로 가고 있는 건데,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은 저는 좀 달러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은 달러가 이제 좀 약세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또 되게 재밌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제 전미 경제학자들이 학회를 했어요. 학회를 했는데 그 학회에서 나온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그 달러가 너무 강세로 갔을 때 이제 정말 억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했었죠. 플라자 호텔에서,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하면서 이제 달러를 거의 끌어내려 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일본이 정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왔었잖아요. 이번에도 그거를 따가지고 말어라고 합의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정말 인위적으로라도 이제 달러를 약세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합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그것도 조금 아직까지 좀 걱정이 좀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현재는 그렇게까지 할 만한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또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릅니다. 모든 가능성을 또 우리가 놓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미국 내에서 모든 사람들,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강한 달러를 가만히 용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달러를 좀 약세로 어떻게든 전환시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원화 강세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이제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나는, 당장 우리가 노릴 수 있는 트리거 두 가지는, 첫 번째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강달러와의 싸움, 이걸 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지금 뭐 1,500원 돌파, 뭐 1,550원, 1,600원 되게 다양한 또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간 걱정이라 보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1,400원대 이상에서 주식을 매수했을 때 손해를 본 적은 없었다, 그런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지금은 좀 사이트를 좀 길게 가지시고 투자를 좀 이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 한 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이 좋으신 분들이죠. 그래도 이제 상황이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진짜 제일 어려우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몇 년째 지금 매수를 해두시고 거의 뭐 마이너스 40, 50, 뭐 혹은 60 이렇게 되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계속 매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더 추가 투입을 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나은 상황이죠. 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뭐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제 자체가 이제 추가 현금이 가지고 있다라는 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아무래도 고민하실 겁니다. 지금 나는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증시가 조정이 한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저는 빠르면 1분기, 좀 느려도 이제 2분기 초반에는 조정이 한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거는 미증시가 더 많이 가기 위한 조정입니다. 그리고 기본 전제가 지금 1월달 지금 이 지수보다 올 연말 12월달 기준으로 지수가 훨씬 더 높은 데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작년에 똑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죠, 일단 미국은. 근데 올해도 똑같이 미국이 1월달보다 12월달 더 높은 자리에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작년 생각해봐도 여름이나 중간중간 미국 증시 몇 번씩 때렸거든요. 조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깊은 조정이 있어야지 충분히 쉼을 가지고 차익 실현도 나오고 현금이 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돌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미증시가 어쨌든 빠르면 1분기 정도, 뭐 느려도 2분기에는 이제 조정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나 뭐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올라간 증시 주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주식들이 중간에 한번 차익 실현을 만들면서 타이밍을 만들면서 좀 잘라갈 필요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올라간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좀 나올 필요, 뭐 AI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차익 실현이 매물 좀 나오면서 좀 늘릴 필요가 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는 협상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각국과 관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협상의 과정이 필요할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잡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유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 특히 포모를 절대 느끼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가치 매력도가 더 높은 건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눌렸어요. 너무 많이 눌렸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차트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고 싶으셨던 기업들이 되게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좀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이 좀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을 하고 지난주에 급등,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나라 증시를 딱 이끄는 업종이 반도체랑 역시 2차전지였습니다. 이쪽 라인들은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다 같이 눌리는 건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그건 이제 수급이 다 눌러버리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들이 찍어 누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를 찍어 눌렀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올 때 그럼 걔네들이 어떤 업종을 사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가 이제 반도체와 2차전지였어요.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 반도체와 2차전지 위주로 또 매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두 업종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매수세를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 쪽, 뭐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걸면서 원래는 우리나라가 탑이었는데 중국이 또 싼 값에 이제 선박을 엄청나게 들이밀면서 또 전 세계 1위로 또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걸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에 전화해가지고 한국조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의미가 클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기술력으로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 중국 제재하는데 같이 동참하시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미국 라인 타가지고 이제 중국에 좀 동참할 필요가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일단 우리나라 컨셉을 좀 그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마치 중국을 버리면 진짜 안 될 것처럼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최근에 좀 탈중국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힘든 상황인데, 제가 자료 지금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이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크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중국 기업이 왼쪽 밑에 있고요. 뭐 SMIC 같은 기업들이 있고, 중간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매출 1위는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밑에 브로드컴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 위쪽 중간쯤에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참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회사랑 거의 뭐 매출이 비슷한 상황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매출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 해야 돼요? 그 왼쪽 밑에 있는 중국 쪽 기업한테 매출을 만들어 생각하지 말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그런 큰 기업들, 매출을 크게 만들어내는 기업들한테 우리나라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그런 기업에 제품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중국에 너무 레거시를 팔면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는 현실보다는 좀 아프더라도 지금 깔 거 다 깎고 그냥 오히려 미국 쪽에 집중하는 게 좀 좋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력도가 지금은 작년 연말까지 상승률 다 빼고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과 우리나라를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상대적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보다는 올해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더 높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반도체요? 좀 힘들죠, 사실은.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로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인사 실패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사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아마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뭐 그 이유 맞고요. 일단은 바꿔야 될 사람을 바꾸지 않고 나머지 다 바꿔버렸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어쨌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결정된 부분이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 관련으로 매출 1위가 엔비디아입니다. 2위가 브로드컴이에요. 제일 크기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쨌든지 간에 그런 기업들 쪽의 매출을 좀 많이 뽑아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지금 이제 HBM을 넣고 있으니까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본격적으로 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 3분기 실적 이 컨센을 보니까 뭐 예상 매출을 좀 넣긴 넣더라고요. 엔비디아 쪽에 넣긴 넣는데 아직까지 수율이 많이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SK하이닉스처럼
엔비디아 측에 뭔가 많이 넣고 있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이게 분명히 아쉽긴 하지만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삼성전자는 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 우수한 인력들과 그 우수한 직원들을 예전에는 진짜 삼성에 다닌다라는 세계 1등 기업에 다닌다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제 일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참 얼토당토 안 하는 이슈들이 삼성그룹 내에서도 이제 전자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좀 빨리 고쳐져야 된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어쨌든 이제 좀 시간을 놓고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좀 사이트를 길게 좀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좀 잘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관건이 그겁니다. 이제 HBM4로 이제 넘겨야 될 시점인데, 삼성전자는 로직 다이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로직 다이 이 베이스 다이 자체를 SK 하이닉스는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TSMC한테 맡긴다라고 하면서 TSMC에서 아마 그걸 만들어 주면은 SK 하이닉스가 받아서 그 위에 쌓아가지고 HBM을 만드는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SK 하이닉스는 사실 앞으로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기술력이 워낙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도는 좀 그대로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예전에 2010년도였나요? 그때 당시 인텔이 중국에서 나가면서 그 다롄에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팹을 이제 그때 SK하이닉스에 인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 공장 인수했을 때 이거 나쁘지 않은 이 선택인 것 같다. 좀 길게 보면은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다롄 공장이 별명이 생겼죠. 이건 인수의 실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 사실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2010년도에 공장 인수하자마자 바로 이제 트럼프 1기 들어서면서 미중 무역 분쟁 발생했죠. 그러면서 이제 데미지 맞았고, 두 번째로 코로나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장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적자였죠. 근데 드디어 이제 그 다른 공장이 포함되어 있는 자회사가 이제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20분기인가 12분기인가 만에 이제 돌아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미운오리였는데 이제는 캐시카우가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로 나오는 이제 제품이 낸드 쪽, ESSD 쪽인데, 최근에 보면 낸드 시장 쪽도 좀 애매합니다. 분위기가 좀 애매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생산량을 좀 감소를 시켜야 되나라는 그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새로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중국을 어느 정도 제재를 하고 하나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SK 하이닉스도 그런 것들이 제일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지 미국이 중국을 어느 정도 제재를 하느냐, 그 제재 강도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저는 그대로 오히려 매수 포지션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 6.9조 원 확정 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든지 2차 전지든지 보조금이 확정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으면 좀 기다리면 될 것 같다가 또 오히려 부정적인 기사들을 엄청 많이 냈어요.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것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확정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그래도 이제 좀 이 불확실성은 좀 사라진 느낌이긴 하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보조금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의 이제 미국향 투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미국 쪽에 얼마나 투자를 하면서 이 트럼프 곧 대통령이 되실 분한테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은 불확실성 제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 브로드컴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브로드컴이 뭐 제일 많이 나온 기사가 이제 하필이면 엔비디아가 뛰셨어요, 주가가. 그러면서 이제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거는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개가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 엔비디아 투자해요, 브로드컴 투자해라고 물어보면 정말 다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는 그냥 만들어 찍어 놓으면은 그냥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칩이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고객 맞춤형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정도에 딱 맞춰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브로드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원하는 정도 칩을 딱 만들어 놨는데 남아요? 그걸 삼성전자한테 팔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딱 SK 하이닉스한테 맞춰서 이제 칩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엔비디아는 이제 막 이제 생산해 놓기 때문에 그 생산해 놓은 그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가지고 재고가 남아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는데, 다행히 엔비디아는 지금 재고가 없죠. 뭐 만들어 주면 다 사가기 때문에 재고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칩을 만드는 기업과 커스텀 칩을 만드는 기업 두 개 기업을 봤을 때 확실히 재고 관리 측면에서는 이
커스텀, 그러니까 딱 고객 맞춤형으로 만드는 기업이 재고 관리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왜냐면은 어디가 이제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정확하게 말하고 우리는 그거 찍어서 주면 되기 때문에 재고 관리 측면에서 확실히 브로드컴이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아니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재고 같은 게 없어 우리는 미안하지만 너무 잘 팔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두 개 기업이 되게 매력 있고 엔비디아가 사실 저는 근데 이 현상을 어떻게 봤냐면은 엔비디아가 쉬는 동안 이게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보통 대장주 빠지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중소형주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중소형주가 나오고 움직이는 그 강도에 따라 가지고 그 테마가 오래 가고 아니면 금방 끝나고 결정됩니다. 근데 오히려 브로드컴이나 뭐 팔란티어나 되게 많은 이제 AI 관련 테마들이 밑에서 쭉쭉 올라와요. 그 얘기는 AI 테마가 확실히 그냥 일반 테마로는 끝나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브로드컴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보다 이제 좀 뒤쳐져 있다가 엔비디아가 좀 쉬니까 야 그러면 다른 거 뭐 관련주 없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브로드컴 원래 우수한 기업이었고요. 원래 주가가 못 오르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기업이었었는데 브로드컴 올라갔죠. 그러니까 관련 기업들이 다 따라가고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오히려 엔비디아의 낙수 효과 때문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 주가가 만약 다시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모든 종목들이 서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브로드컴의 주가 상승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애플을 주축으로 탈 엔비디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엔비디아 생태계는 언제 끝날까요? 자기들이 자체 생산 칩을 만드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왜냐면은 뭐 남한테 굳이 남이 만든 거 가져와가지고 돈 주고 사는 것보다 내가 생산해서 내가 하는 게 낫죠. 마치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봤을 때 본딩 다이, 베이스 다이를 삼성은 이제 초미세 공정으로 만들 수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못 만들어서 TSMC가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맞아요. 제일 좋은 게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엔비디아가 괜히 그냥 일반 칩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술력을 단기간 내에 따라가기는 어렵거든요. 이미 이쪽 라인에서 엔비디아랑 한번 붙어보자라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AMD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이미 따라갔겠죠. 근데 AMD도 사실 쉽게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기업들이 저는 이제 탈 엔비디아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어쨌든 자기들이 직접 만들면 비용 측면에서 낫죠. 근데 이거는 단기간 내에 절대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칩이 없어요. 사고 싶습니다. 얘들도 다 사고 싶어요. 엔비디아가 칩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주면은 살 텐데 칩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도 빨리 뭔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칩이 필요한데 칩이 없으니까 그 제품을 못 만들고 계속 이제 지연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애플이나 탈 엔비디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좀 원망을 하겠죠. 삼성이 니들이 좀 빨리빨리 좀 파운드리 잘해가지고 수율 맞춰서 이제 생산만 잘해주면은 TSMC랑 삼성전자가 같이 생산만 해주면 오히려 더 칩이 더 많이 생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삼성이 또 못 해주니까 엔비디아가 사실은 삼성을 제일 원망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도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엔비디아 생태계는 당분간 끝날 리는 없을 것 같다. 여전히 AI에 대한 대장주는 엔비디아일 것이고 중간에 쉼은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대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당분간은 대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진짜 이게 정말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지금 쫙 차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유하면 오히려 좀 확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 되게 막 정말 전통 프렌치 레스토랑에 가면은 도구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음식들은 많고 막 계속 맛있는 어떤 음식들이 서빙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쓸 줄 모르는 거야 지금. 이걸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밥은 깔려 있습니다. 맛있는 건 깔려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의 역량 부족으로 나의 저 내부 상황으로 차려져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일 답답할 거예요. 본인들이.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HBM으로 갈 수 있었죠. 2018년에 사실은 이제 갈 수 있었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이슈 맞아요. 괜히 저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금 HBM을 사실 SK하이닉스한테 거의 넘겼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수율이라는 것 자체도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리적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일에 삼성전자가 수율이 따라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삼성전자 매출도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오히려 더 매출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증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삼성은 수율만 올리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지금 제일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올해 AI를 주도할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올해 AI 주도주는 뭐 뻔해요. 미국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기업도 괜찮고 팔란티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어려울 때 시장이 조정받을 때 사실
다 조정을 받아요. 뭐 거기서 뭐 튀어오르는 기업을 매수해야 됩니다. 별로 없거든요. 다 조정 받습니다. 근데 조정을 끝내고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치고 올라오는,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업종 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보는데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겠죠. 물론 랜드 쪽에 대한 얘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SK 하이닉스, 그리고 좀 지금 답답하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탑권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는 AI 쪽으로 일단 M7 관련 기업들, M7 기업들이 다 AI 관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뭔가 하나씩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엔비디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테슬라,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옵티머스도 AI랑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로봇은.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M7 기업들은 다 관련주로 엮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2차 전지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를 좀 제시했었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2025년도쯤이 되면은 이제 내연기관과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 자체가 거의 일치되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작년부터 꾸준히 들어왔었는데, 그렇게 들어왔음에도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좀 더 하락을 더 많이 했죠.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2차 전지는 지금 어쨌든 이제 심리 자체가 좀 많이 내려앉아 있어요. 많이 내려앉아 있고 2차 전지가 뭔가 턴어라운드가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심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게 제일 컸고, 두 번째, 그런 심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저는 잘못된 언론들의 보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지난달에 아마 나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IRA 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구분을 해야 된다. IRA 전체 폐기냐, IRA 내에서도 2차전지 관련 이쪽의 폐기냐, 이런 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저는 이제 완전 폐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폐기가 될 것처럼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기사들이 뭐예요? 첫 번째,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IRA 내에서 이제 2차전지 관련 이쪽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공고를 하지 않겠다. 이 얘기가 최근에 나왔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보조금 다 사라질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아니라고 저는 계속 얘기했었고, 그때 당시에 리플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던 걸로 아는데, 실체는 그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누가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이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해서 완전 폐기하고 싶은 생각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지 확정된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언론들은 그거 확정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 기업들 심리가 다 주저앉아버리고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심리가 주저앉아가지고. 그런 잘못된 기사들 때문에 주가는 많이 내려앉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 이후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오히려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줄이긴 하겠지만 이건 트럼프가 한 게 아니고 바이든도 이미 전기차 세부 법안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를 보면은 매년 대상이 되는 자동차 기업들 수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최근에 기사 뭐 나왔습니까? 이번에 발표된 전기차 세액 공제 적용되는 자동차가 원래 작년에 40개에서 이번에 25개로 줄었대요. 15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난번에 발표한 세액공제 세부안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자동차가 줄어든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원했던 거예요. 보조금이잖아요. 점점 천천히 줄여가는 방식을 원했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 스텔란티스, 아우디 다 빠졌어요. 근데 거기에 어디가 들어가면 현대기아차 다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제네시스, 현대차, 기아차 다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는 40개에서 25개로 줄었지만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5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아우디랑 스텔란티스가 빠진 이유는 미국 본토에 투자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현대기아차는 계속 미국 본토에다가 공장 짓고 증설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생산을 직접 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 때문에 결국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보면 언론들 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쓴 언론들 좀 민망한 상황이 됐죠. 불과 뭐 몇 개월 전, 한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보조금 다 없앤다라고 이제 그런 심리가 있었고, 저 혼자 거의 아니라고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됐고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대상이 됐다라는 게 또 발표가 됐고, 그리고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전혀 우리는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폐기를 권고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이제 비정상이 정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악재성 이슈를 잘못 그 뇌피셜들을 그때 막 기사화시키면서 주저앉은 주가가 빠르게 올라옵니까? 못 올라와요.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애들이 들어와요. 어디에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들이 이미 다 털릴 때 털려버렸는데 2차전지 가지고 투자해서 마이너스 40% 50% 나가지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이 기업을 보니까 투자를 잘하고 있고 미래를 뭐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어렵게 버티고 있었는데, 그런 언론들이 이상한 기사 팍팍팍 내보내면서, 확인도 안 된 기사 내보내면서, 자기들이 트럼프도 아니고요. 트럼프는 이제 지금 선각 중인 상황인데 결국은 폐지 권고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기사를 던져놓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기사 보고 겁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이너스 40% 50% 손절하고 나갔는데, 그건 누가 책임져 줄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이 몰려 있으니까 지금 2차 전지주들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심리가 되게 안 좋아요.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서민들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투자할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걸 알고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돈이 있는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 나 지난주 손절했는데 손절하고 나서 이만큼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2차 전지 시장을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업황은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올해가 중요해요. 올해 기준으로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스포티지가 5천만 원까지 올라왔대요. 4, 5천만 원까지. 그럼 전기차랑 가격 차이 별로 안 나요.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거의 비슷한 시점이 올 것이다. 그게 지금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아무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이 인수위원회에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인프라를 좀 더 빠르게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허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작년부터 얘기해왔던 게 아마 올해부터는 그대로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2차 전지 업종은 올해부터 개선되는 게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좋게 봐요. 얻어맞을 대로 다 얻어맞았다라 보고 있고 올해 지금 1월달 저가가 올해 아마 좀 더 뭐 수급적으로 밀려가지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거의 완전 진바닥권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서 올 연말 기준으로 손실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업황 자체도 살아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살아났죠. 일론 머스크가 저는 사실 우리가 또 힌트를 얻어야 될 게 지난번에 전기차 치킨 게임이 시작될 때 이 테슬라가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과 한번 붙기 시작할 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당분간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마진율을 포기하겠다라고 했어요. 사실 그게 치킨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기차들 쫙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계속 얘기한 게 일론 머스크의 그런 멘트들을 하나씩 좀 눈여겨봐라.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시작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끝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중국의 굉장히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힘든 상황이 됐죠. 중국의 보조금을 받아서라도 진행을 겨우겨우 버티면서 해왔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가 중국의 꽤나 많은 전기차 이 관련 생산 기업들이 중국 정부한테 보조금 이거 주는 기간을 좀 더 늘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거의 이제 극단에 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요 멘트가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 없애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이제 폐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없애라고 그랬어요. 상관없다고. 근데 오히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럼 이 정부 차원에서 없애면은 우리 주 정부 차원에서 우리 자금으로 하겠다. 대신에 테슬라 니들 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거 사실 거의 뭐 정치적인 감정 싸움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보조금을 없애라고 얘기한 건 무슨 의미인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게 보조금 없어도 이제 자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조금이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 낳아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한 달에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매달 보조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은 매달 5만 원씩 줄어요. 그러다가 제로가 됩니다. 그게 보조금이죠. 아이가 정말 어릴 때는 좀 뭐라도 쓰라고 이제 돈을 산업이 생겨났을 때는 잘 크라고 계속 보조금을 주다가 어느 정도 스스로 이제 잘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게 되면은 보조금을 끊는 게 맞는 거예요. 보조금을 끊는 게 맞습니다. 언제까지 보조금 받을 거예요? 보조금이잖아요. 지원금이 아니잖아요. 보조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없애는 게 맞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뭔가 그래도 보조금이 여전히 우리는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테슬라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테슬라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금을 오히려 안 주면 자기들은 더 잘 나갈 수도 있고 관련 이제 라이벌 기업들은 다 죽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붙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전기차 치킨 게임 저는 끝났다 봅니다 이제. 3월 31일 공매도 재개가 2차 전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공매도가 중지가 된 상태에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공매도가 얼마나 줄었는지 청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꽤나 많은 공매도 청산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우리가 2차전지 주들이 공매도가 이제 진행이 됐을 때는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청산이 꽤 많이 됐어요. 물론 이제 청산이 좀 상대적으로 덜 된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좀 청산이 많이 되어 갔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할 포인트는 공매도 청산이 좀 많이 된 기업. 어느 날 기준이냐면 공매도가 딱 중지가 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제일 최근까지 청산이 제일 많이 된 기업들 위주로 하면은 공매도 재개됐을 때 투자할 때 좀 부담감이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 되게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엄청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열심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좀 제법 줄었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대부분 기업들 그 위주로 많이 줄었어요. 다행입니다. 정말 많이 줄었죠. 올해 2차 전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지금은 바이앤홀드예요. 어렵죠. 진짜 어려우신 거 알아요. 진짜 어려우신 거 알거든요. 뭐 2차전지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이, 심지어 저는 지하철 가다가 저를 알아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2차전지 뭐 제 방송을, 우리 방송을 보시고 또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실제입니다.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그럴 때도 저는 그냥 똑같이 얘기해요. 제가 방송에 드렸던 말씀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바이앤홀드가 맞아요. 손절하시고 나서 넘어간다. 만일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지수를 반등해서 끌어올릴 때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안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 얘기를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투자를 이어가지 못하고 투자를 중지를 하고 이제 공장 증설도 이제 하지 않고 뭔가 폐쇄하고 이런 식이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렵지만 그들은 계속 열심히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광산 인수하고 오히려 이제 그 원자재를 직접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 자체가 2차전지를 우리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뭐 홀드하고, 그리고 좀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할 수 있으면 신규 매수 하셔야 되는 제일 큰 이유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딱 올해까지 국내 주식 한 25년 투자했거든요. 저도 도박 갔던 업종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정말 많은 업종들에 그렇게 했었고, 근데 지금은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예전과 다르게 상한가 하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으로 바뀌었잖아요. 2차전지 옛날에 치고 올라올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하루에 20%씩 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예,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 2주면 끝나요. 그 손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 마이너스가 이제 하한가가 30%였기 때문에 팍팍팍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 겪고 계신데, 여러분 여전히 그런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나중에 뒤후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답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모든 업종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오히려 이제 지금과 좀 반대 다른 식으로 간 업종이 있습니다. 태양광인데, 태양광 우리나라 잘했어요. 근데 중국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 시장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면서 우리나라 그때 정말 많은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어려운 시간 겪었죠. 진짜 어려운 시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이 태양광으로 되게 유명했는데 그 시장을 다 중국에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상한 뭐 태양광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상장했다가 상폐돼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엄청 피해를 많이 줬거든요. 성윤광전 투자, 이름도 기억나요? 성윤광전 투자, 중국고섬 이런 애들 상폐돼서 아마 기억도 안 나실, 투자를 오래 해서 제 머리에 인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상폐당한 건 아니고 너무 인식이 됐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 이 2차전지랑 태양광 이 업종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미국이 제재를 안 했어요. 그때 미국이 제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랑 달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2차전지는 제재하잖아요. 2차전지뿐만 아니고 지금 중국을 아예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출 수입을 아예 못해 다 막아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시장은 그때 이 태양광 시장과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한테도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우시겠지만 알아요. 진짜 막 마이너스 50, 60인 거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비판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비판 무서우면 방송 이런 데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바이앤홀드가 맞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손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이게 사실 바이든 정부가 좀 잘못한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이 생각이, 컨셉이 명확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렇다고 이제 유연하지 않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에요. 정말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관련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뭐 전기차 관련 행사를 했을 때 당연히 테슬라를 불러야죠. 근데 테슬라를 좀 많이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 계속 쌓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말 열이 받아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M7 기업들 중에 지난 대선에서 과연 공화당에 더 많이 지원할지 민주당에 지원할지 그 퍼센티지가 나온 거거든요. 보시면은 다들 공화당, 민주당이 각각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요. 다른데 유일하게 한 기업이 공화당 몰빵입니다. 테슬라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그때 당시에는 이게 두 분이 서로 니즈가 맞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고액의 좀 기부자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되게 반대거든요. 친환경 자동차의 세계 탑의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공화당은 누가 뭐라 해도 화석연료 위주의 정책으로 하고, 그런 화석연료 기업들이 계속 정치 자금을 줘가지고 큰 쪽이 이제 공화당이기 때문에 뭔가 컬러가 되게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확실히 그렇게 뭔가 이제 딱 좌와 우, 흑백 이렇게 잘라가지고 투자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얘기가 좀 더 가긴 하는데, 이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배경을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동안 공화당 쪽에 되게 많이 서포트를 해온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나 이런 이제 화석연료 기업들이 최근에는 친환경 쪽으로 기술을, 뭐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걸 하면서 IRA 혜택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이 아닌 대표적인 화석연료 기업들, 기름을 뽑아내는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IRA 혜택을 되게 많이 막 보조금을 엄청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제가 좋아하는 그 CEO 여성분이신데 비키 올러비라는 분인데 어떻게 최고의 CEO입니다. 이분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들을 안 내보내요. 우리 다 같이 힘들자 파이팅 화이트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트럼프를 찾아가가지고 IRA 폐지하지 말아줘. 우리 전통적으로 니들한테 많이 지원했잖아. IRA 폐지하지 마. 왜? 우리 지원금 많이 받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IRA를 폐지를 할 이유가 없겠죠. 되게 재밌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제일 많이 또 지원을 한 게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은 사실은 정경유착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미국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정치적 로비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대놓고 로비한 거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일론 머스크가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FSD,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페이스X라든지 스타링크라든지 그 한 20년 전쯤에는 거의 없었었던 그런 산업들, 그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산업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에서 최근에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30-40년 전에 없었잖아요. 그때는 없었던 신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대적인 신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도.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데 어쨌든 새로운 어떤 산업을 테슬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되는데 정부도 규제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어디까지 규제해야 되고 뭘 규제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기업과 정부가 싸우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로비를 확 해가지고 이런 규제에 대해서 확실히 정치권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히려 더 사업을 하기가 더 편해지겠죠. 특히 FSD가 되게 많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자율주행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봤을 때 일론 머스크의 니즈와 그리고 트럼프의 그 정치 자금이 원하는 니즈, 이 두 가지 니즈가 맞았기 때문에 둘이가 손 잡아가지고 괜찮은 조합 같아요. 되게 특이한 두 분이잖아요. 되게 스타성이 있는 그 두 분들, 뭐 SNS 스타, 그리고 트럼프는 뭐 레슬링, WWE 레슬링에서 실제 출연했던 분이고 나와가지고 이제 거의 지금 와이프가 이제 장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편만 머리 밀고 했잖아요. 그런 액션들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성 있는 두 분들이 있었고 명확하게 본인 컨셉이 있는 두 분이 좀 서로의 니즈로 잘 맞춰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올해 상반기 모델 Q 출시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지난번에 그때 한번 행사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기다리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저가형 테슬라 나오냐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으니까 저가형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과연 콜에서 해줄 것인가 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나오니까 실망감으로 매물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콜에서 안 하고 그냥 툭 발표를 해버렸어요. 큐 내보내겠다고. 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머스크 형님의 스타일인가 싶기도 한데 일단 그동안 좀 많은 이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근데 저는 이 저가형 전기차가 중국 전기차들한테는 거의 마지막 회심의 일격? 필살기? 우리가 이제 격투 게임을 하면 이제 피가 요만 간당간당 할 때 마지막 때리는 필살기 정도로 이제 회심의 한방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품질이나 뭐 가격을 좀 내려가면서 이제 컨트롤 해왔잖아요. 근데 확실히 저가형을 딱 오픈을 해버리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이 테슬라 Q에 대한 수요가 클 거거든요. 분명히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중국 전기차들 비슷한 가격대 중국 전기차들 거의 고사될 겁니다. 그러면 진짜 비아디 같은 큰 값들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테슬라의 어떤 스펙은 뻔하죠. 이제 저가형으로 나온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치킨 게임이 거의 끝났다. 이제 보조금 주지 말아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자기들이 빌드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테슬라가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스포티지가 4천만, 5천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연기관차는 가격이 오르고 전기차는 떨어져요. 근데 전기차 떨어질 때 이 가장 큰 역할하는 게 뭡니까?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근데 또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야, 그럼 배터리 거기다 원자재 넣는 우리나라 뭐 에코프로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 큰일 났네 이러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 골드만삭스 자료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한 10번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미 중간에 자료를 보시면 양극재 가격이 계속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확 떠오르는 두 해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그때 당시에 양극재, 음극재 가격이 확 튀었죠. 그래서 모든 원자재, 그때는 밀 가격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코카콜라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라면 사시라, 라면주 사시라, 수출 기업들 사시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 전부터 이미 양극재 가격은 하향 안정화를 찾고 있었어요. 이게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거지 막연하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원자재가 비쌌기 때문에 양극재를 비싸게 팔았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면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 매출이 줄어들겠네? 경제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P와 Q 이런 게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가격이 올라간 디올백이나 우리 샤넬백 가격을 한번 볼까요? 예전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하던 디올백이 1000만 원이 넘어갔다고 하죠.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뭡니까? 저도 그렇지만 그때 사줄 걸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다시 떨어져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대로 내려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가 똑같이 1000만 원일 때 예를 들어서 100개 팔렸으면 이게 300, 400 다시 내려오잖아요. 똑같이 100개 팔릴까요? 절대로. 수요 올라가거든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수요가 올라갑니다. 이거를 그대로 증명해주는 현상이 최근에 발생했어요. 뭐냐면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전에는 비싸서 못 사가지고 못했던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 갑자기 자금을 확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배터리를 확보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미 많이 지금 매출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거예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니까 옛날에 그 높은 가격에서 배터리를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게 테슬라밖에 없었던 건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다른 중소형 기업들도 이 정도까지 내려와주면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겠네? 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자금을 확충하라는 거죠. 근데 그런 판을 못 잊고 루시드가 또 증자를 하니까 얼마나 루시드가 상황이 안 좋으면 또 증자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힘들긴 하죠. 근데 루시드 뒤에는 사우디 형님들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자금을 확충하는 것 자체가 판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기업들 들어오는 거죠. 그런 기업들 들어와가지고 이제 뭔가 치고 올라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테슬라가 야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저것도 치고 올라오겠네? 보조금 주지 마. 왜 줘? 보조금 주면 걔들도 살아나니까. 라이벌도 올라오니까. 이런 판을 읽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주 준다고 하죠? 그럼 캘리포니아주에서 루시드 리비안이 열심히 성장하겠죠. 근데 이게 테슬라를 따라온다? 결국 전기차는 FSD, 이 자율주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단기간에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 예전보다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판을 좀 읽을 필요가 있을 거라 봐요. 저는 오히려 전기차 산업은 올해가 진짜 중요한 시점이 될 거다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 현실화가 될 겁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 좀 많이 돌아다녀 봐야 되죠. 최근에 되게 재밌는 것도 많이 나왔는데 중국에서도 뭐 자율주행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유튜버인가? 누가 이제 자율주행 켜놓고 이제 양쪽 고속도로를 들어가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역주행으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만큼 이제 중국 자율주행은 아직 갈 길이 좀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테슬라를 운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 FSD 되게 좋대요. 일단 올림픽대로 올라가면 일단 켠다고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해서 테슬라를 안 사고 있는데 요즘에 좀 그런 내용도 되게 많이 나오고 점점 더 완벽을 이제 추구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 자율주행이 더 많은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또 데이터가 더 쌓이겠죠. 그럼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진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쓰고 있는 사람이 편하다고 하니까 그거만큼 사실 좋은 답이 있을까요? 저도 테슬라를 조만간 사야 되나라는 생각 사실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미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다들 비상장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 모든 거를 다 아울러서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게 목표인 사람인 것 같아요. 스페이스X, 저도 과학 잡지를 좋아해서 중학교 때부터 거의 30년 전부터 이제 뉴턴이라는 잡지를 좀 많이 봤어요. 거기 잡지 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미래라고 하면서 그때 실제로 제가 그걸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로켓이 발사돼서 중요한 부분만 놔두고 연료가 있는 부분 다시 돌아와서 재사용을 하는 거.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실제로 나사에서도 못했고 그 누구도 못했는데 불과 10년 안에 그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주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진짜 비행기들도 오히려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더 빨리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고 오히려 우주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이걸 비행기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은 지금 뭐 미국이 열몇 시간 걸리는데 이게 아마 반 이하로 줄어들걸요? 공기에 대한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항공우주 쪽에. 그런 게 또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당연히. 그리고 요즘 보면은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보입니다. 하늘에 보면요. 한 줄로 쫙 뭐가 지나가요. 점점점점점점점. 이게 스타링크거든요. 미국에서 띄워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 그 위성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보입니다. 저 몇 번 봤어요. 한 번 본 거 한두 번 봤어요. 저 실제로. 저희 동생이 한번 찍어가지고 이거 뭐냐고 이제 보내줬을 때 스타링크다. 실제 영상도 되게 많이 떴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 위성들, 인터넷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것도 어쨌든 우리나라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고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확 들어올 수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의 꿈꾸는 미래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 만드는 기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 다 생각했을 때 당분간 이제 이 투자에 대한 매력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근데 그런 기업들이 각자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놓고 봤을 때 상장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은 팔지만 상장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도 이끌고 갈지는 저도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바뀌는 거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테슬라 기업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는 저는 그냥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테슬라 한참 조정을 받을 때도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M7 중에 그때 당시 딱 빼라는 기업 두 개가 있었거든요. 아, M7 중에 얘는 이제 끝났어. 테슬라랑 애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테슬라는 워낙 공매도로 많이 두들겨 맞고 막 여러 가지 막 너무 막 너나 할 것 없이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 역발상으로 그때 테슬라랑 애플이 M7에서 빼라고 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AI라는 그쪽에 발을 확 넣지 못하고 있다. AI와 관련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테슬라만큼 AI랑 연결되는 기업이 없어요. 옵티머스 로봇이 있지, 뭐 FSD 있지, 위성 다도 올라가지, 뭐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세게 얘기했죠. 테슬라 매수하시라고. 차라리 테슬라 매수하시라고. 애플 매수하시라고. 나머지 그 기업들 못지않게 테슬라랑 애플도 분명히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니까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그때 엄청 드렸거든요. 그때 매수하셨으면 수익 되게 많이 났겠죠? 눌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목표가를 100달러씩 올려야지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300이면 400 가고 400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데나이브스가 이번에 한 650인가 700 올랐더라고요. 반칙이죠? 저는 이제 400 했을 때 500 간다, 500 했을 때 600 간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650인가 700을 눌렀어요. 아니 가능할 거라 봅니다. 저는 불가능한 수치라 보지 않아요.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쨌든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매수 가능 의견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슈.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이슈는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죠. 참 한글이 위대한 게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는 해결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요 얘기 제가 만든 거고요. 누군가 또 이걸 써먹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한 6, 7년 전쯤에 제가 만들어서 써먹고 있는 내용인데 정치적인 이슈는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해결이 돼가지고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눌리고 지수가 눌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어렵지만 그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대외적인 부분, 뭐 트럼프 이것 다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그 때문에 다 피쳐가지고 그냥 매수 기회로 삼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2차 전지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특히 한 3, 4년 정도 투자를 그래도 묵묵히 이어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 40%, 50% 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근데 저도 좀 돌아보면은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10년에 한 번은 그랬던 것 같아요. 10년에 한 번씩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세 번째 이제 10년의 주기를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 어려운 시기도 왔었거든요. 전 첫 번째 IMF 왔잖아요. 셌습니다. 그때 엄청 셌고 10년부터 20년 사이에 또 뭐가 있었냐?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 2010년도부터 있었고 2020년도 이후엔 또 이런 또 이슈가 또 있고 그랬는데 참 어려운 시기가 그때그때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투자를 이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경기 침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저는 사실은 이제 IMF를 직접적으로 얻어맞은 세대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 분위기를. IMF 같은 침체가 오면요 해외여행 못 갑니다. 금모으기 했었던 시기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인천공항은 바글바글했고 우리나라 백화점들은 전 세계에서 매출 1위를 찍고 있고 이런 수요가 살아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을 비롯해서 투자를 되게 많이 늘리던 시점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시기에는 침체 위기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투자를 여러분들이 이어가셔야 되고 IMF 겪어보신 분들은 투자할 돈이 어디 있어요. 당장 돈이 없어서 기업들이 디폴트가 되는데 근데 지금은 명백하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반도체 특히 2차 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진짜 어려우신 거 알아요. 절반 이상 마이너스 50 이상 돼 있으신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신 기업이 나중을 위해서 올해든지 내년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더 이제 성장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요 그 기업은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딱 25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를 버리고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은 좀 늦었어요. 제가 미국 투자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환율도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 지금 투자하세요라고 싶을 때 되면 제가 또 방송 나와서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오히려 국내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어쨌든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